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진의 경제읽기 TV를 개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경제 관련 글을 쓴 지는 꽤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내외환, 설상가상, 백척간도라는 용어들이 딱 어울릴 정도로 매우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 관련 의견들을 좀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먼저 첫 분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간을 몇씩 타임으로 나눠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민주진영이나 민주당이나 여전히 자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놓은 정책이나 아니면 그 변화 흐름을 볼 때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전히 그냥 정치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왈가왈부하면서 있는데 보통 시민들은 그보다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죠.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낳은 파급되는 효과는 다른 분야로 퍼지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고 비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수 경기에 있어서 보면은 내수 경기 그 책임의 더 큰 비중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적절한 정책들이 낳은 효과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내수 부문에 그 비중이 적다고 해서 그게 소홀히 다뤄야 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내수 부문에 생계의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이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은 수출입에 관련돼 있는 그 시민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경제 문제를 경제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첫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로 부동산, 토지, 주택 그 가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동하는 걸까요? 물론 그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택이나 개별 그 물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가격을 먹이겠지만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따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626년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네덜란드 이민자들한테 맨하탄을 $24 상당에 넘겼는데
그 24달러를 복리 이자를 붙여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거의 2천억 달러에 다릅니다. 그만큼 가격이 상승한 데는 바로 통화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화량을 알아볼 수 있는 게 1970년대 브레튼 우주 체제가 그러니까 하반 막바지에 당시 금 1온스당 35달러에 연동되게 해놨었는데, 현재 금 1온스의 선물 시세를 보니까 2,000달러 가까이 되더군요. 2,000달러가 좀 넘는데, 그 당시 반면에 그 당시 1970년대에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총 달러 통화량이 한 6천억 달러 좀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달러 통화량은 21조 달러가 넘습니다. 통화량보다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자산 가격이 통화량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릅니다. 모든 재화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을 살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듯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 가격의 폭등은 좀 달랐던 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도, 예를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전국에 미분양이 엄청 많이 쌓였고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30%에서 40% 할인 분양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막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는 뭘까요? 주택 공급이잖아요. 인구잖아요, 인구. 그걸 살 수 있는 시민, 인구고, 공급은 주택 공급인데, 주택 공급이나 주택 수요나 단시일에 변할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인구가 하루아침에 그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택도 뭐 한 번 공급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근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그 사회의 소득 수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주택 가격과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주택 가격은 같지 않습니다. 수준이. 우리나라가 훨씬 높겠죠.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수이 하잖아요. 그 유형이, 뭐 국민 평수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막,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먹일 때 뭐 옆에 뭐 역세권이다, 아니면 뭐가 뭐 시장에 옆에 있다, 그리고 뭐 주거 공간이 좋다 하면서 조금 더 가격을 치지만은, 뭐 뷰가 좋다 하면서 한강뷰. 근데 사실은 그러하더라도 뭐 주거 공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은행이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그 가격을 매일매일 공시하고, 그런 이유가 시세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게 현재의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소득 수준인데, 그 국민 평수의 적정 가격은 무엇을 이루어지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최빈치 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얻는 소득 구간, 그걸 최빈치라고 하거든요. 최빈치 소득이 현재의 주택시장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최빈치 소득은 거의 연봉 3천밖에 안 됩니다.
그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임대를 살더라도, 임대료를, 기꺼이 내면서 자기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소득 수준과 가격이 맞아야 그 주택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죠.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문제들, 저출산 문제, 결혼 미기피 문제, 그 다음에 자살률 문제, 그런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거지로 막 그렇게 획일적으로 떠받들고 있을 때요.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독과점. 독과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주택자 매집하는 그 다주택자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실패. 정부가 잘못 된 정책을, 부적절한 정책으로 그렇게 거품 정책을 유지했을 경우 그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보다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더 높다는 것이죠. 소득 수준에 비해서.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다주택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부문의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LH 등 그 주택 관련 공기업들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기능도 상당합니다. 어떤 재화 서비스든 간에 그 재화 서비스의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까지 중간 단계에 개입을 한다면은 그만큼 가격이 높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LH가 땅을 사서 조성하고 그 조성된 땅을 갖다가 비싼 가격에 민간 건설업자한테 팔게 되면은 그만큼의 그 부가가치를 갖다가 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수익은 엄격하게 완전히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한테 투명하게 공시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영업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정부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그런 공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실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입니다. 여기서 세제는 종부세 같은 세제가 아니에요. 다른 세제에도 정부 부문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 진짜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다가왔으면 잡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충분히 잡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 거품을 유지하거나 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은 그대로 놔뒀어요. 방치하거나 그러면서 엉뚱한 짓만 한 거야. 부적절한 정책 미션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잡겠다고 또 엉뚱한 짓을 했죠. 그게 실패의 요인입니다. 주택 가격은 유지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게 그 소득 수준이든 국민의 소득 수준이든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많이 올랐죠. 제 주변에 보면은 3억도 안 되던 게 2억대 아파트가 9억, 10억까지 갔어요.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저거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전에는 초기까지만 해도 2억대 아파트가 저 9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5억대로 떨어졌다고 그거 사겠어요? 안 사죠. 저 같은 것도 안 사죠. 저는 더군다나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저 더 떨어질 때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주택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하고 틀리잖아요.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딱 영원 불변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추가 공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용 연수가 있어요. 그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무제예요. 그냥 30년, 50년 쓰면은 완전히 그냥 시멘트 공구리도 다시 부시고 다시 쳐야 되는
그런 주택을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살 가능성은 훨씬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택 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됩니다.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정부 정책이 아니라 그냥 시장 상황에서, 그것도 시장의 유동성이나 시장의 그 국민들의 부의 수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 아, 균형점을 맞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택 정책의 실패 요인은 제가 2019년도에도 이미 글을 게시하고, 당시 민주당에도 제안을 해서 제 제안을 들은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2019년도에 제가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첫째가 임대사업자 수혜법. 임대사업자들한테 세제 수혜를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이전까지는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뭐 주택시장이 막 제가 예전에 살던 데 그 앞집에 그분도 막 좀 오르니까 얼른 팔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팔면서 하면서. 초창기 1차적으로 오를 때 얼른 팔았어요, 그분은. 근데 지금 그 가격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징그럽게 안 올랐다고, 고생 찔찔이 했다고. 그러면서 좀 오르니까 얼른 파는 거야. 그만큼 거래도 안 되고 오르지도 않았어요. 미분양도 쌓였고. 근데 임대사업자들한테 수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시민들과 이성을 가진 시민들은 그 아파트를 살 때 제일, 같은 평수 중에서 제일 저렴하게 나온, 싸게 나온 아파트를 구입하겠죠.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택을 한 100채 갖고 있어. 3억짜리 100채 갖고 있으면 한 300억인가요? 3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가진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3억짜리를 4억으로 올려놓으면은 400억이 되는 거야. 앉아서 그냥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거래량도 없고 가격만 올라서. 그러니까 가격만 오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들이라고. 어? 예전에 거래도 안 됐던 걸 누가 저렇게 높은 가격에 사냐고. 근데 계속 오르는 거야. 근데 그 주택 소유자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안 팔고 기다리는 거야. 저 오르네? 나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거래는 안 되는데, 그 꿈을 가지고 서민들이 그냥 앉아서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1억씩 버니까 막 눈이 뒤집혀지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거래도 안 됐어요. 호가만 오르고. 근데 그 갭을 뭐가 메꿔주냐. 그, 그 당시에 항상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전세 대란. 전세 대란이란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면은 항상 아파트 값이 또 폭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은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시세가 3억밖에 안 되는데 4억에 샀어요. 그게 한두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간에 수수료도 사면은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매달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실제로 없죠. 근데 뭐가 받아주냐? 그 갭을 전세 자금 대출이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시민들은 유동성이 없어요. 세이브한 돈이 없어요. 소득이 뻔해가지고. 근데 그걸 대출을 해주니까 그 갭을 메꾸는 거예요. 그 하방 리스크를 전세 자금 대출이 메꿉니다. 그러면 그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뛰죠.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는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너무 뛰니까 시민들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라고 하냐? 거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 가격만 뛰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뛰고, 근데 전세 가격만 뛰어요. 월세도 뛰니까 이렇게
비싼 그 임대료를 낼 바에는 차라리 분양받아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분양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 전세 자금의 성격을 저는 2019년서부터 벌써부터 게시하고 있었어요. 한 문장으로 그것을 아, 평하라면은 무주택자, 세입자의 비용으로 유주택자,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과 다주택자와 갭투기꾼들의 시세 차익과 정부의 세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을 담보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 상품을 왜 이렇게 고수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비판글을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그 정책이 고수되고 있지만은 그건 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과 같이 하방 리스크를 담당하던 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주택연금입니다. 노후주택연금도 문재인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현재는 뭐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리 소문 없이 수만 건씩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방 리스크를 담당했던 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과 노후주택연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완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는 이유이기도 한 진짜 문제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폭동에서 한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동은 어느 한 지역, 서울의 뭐 투기 과열 지역이나 아니면 뭐 지방 도시의 특정 지역의 투기 과열 지역만 치솟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주택 가격이 폭등했어요. 모든 지역에. 그 다음에 그 대상도 모든 그 대상이 아파트만 폭등한 게 아니라 다 폭등했죠. 그런 것은 그 당시 주택과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꾼의 문제나 24번째, 4번가량 내놓은 정책의 내용대로 그런 문제들이, 국지적인 문제들이 잘못돼서 폭등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 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노후주택연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1인 가구,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미분양이 넘쳐났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현미 후임으로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좋은 아파트에 방문하고 그랬죠. 그 미분양이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돈 되는 아파트들만 덤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은 그때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주택이 있는 가구에서 가구 분리를 해서 그냥 분양시장에 뛰어들고자, 분양에서 로또 분양이었잖아요. 분양에 당첨만 돼도 몇 억씩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런 그 도박판을 만든 게 바로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 도박에 완전히 투기장을 만들어 놓고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으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하면서 그 내놓은 정책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놓은 엄청난 그 규제책들이 그 규제책들이 현재의 내수 경기를 죽이는 아주 치명적인 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계시하고 있는 금융 규제, DSR, DTI, 대환 대출 규제 등 그러한 금융 규제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 경제 침체의 가장 중된 축은 그 금융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어요. 입법화된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뭐 하나하나 나중에는 살펴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융 규제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금융 규제의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